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엄청 많아요. 예, 제가 그 국회 교문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마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평소에 하셨었나요? 18대 후반부 또 19대 초반에도 교과위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 어떤 계승 발전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걸 문화산업으로 예술산업으로 하는 소위 한류산업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좀 세계에 자랑스러운 모습 많이 알리고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류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사를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유언령 하면 경제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예, 민생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는 길은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소망스럽다는 생각에서 경제 문제보다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관련해서 독서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좀 반가운 책을 하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경제 이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져 있고 어떤 처방이 제대로 내려진 책이다. 지금까지는 저는 원인 분석이 너무 미흡했다. 종래의 어떤 경제 이론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뭐 그런 처방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은 계속해서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저는 주목하는 거고 또 항상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지. 제2의 IMF 경제 위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지난 8년 동안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에 불과합니다. 특히 금년만 해도 당초 한국은행에서 3%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2.8%로 낮춰 잡았고 또 많은 경제 연구소라든지 경제 단체에서는 2.4 내지 2.8% 내외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고 양극화는 심화가 되는 것이고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저는 외국에다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고 봐줘요. 지금 외국 중에서도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서도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뭘 잘못했는가,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나타났다.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르게 치솟아
13년째 신흥국 1위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122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로존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 추세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는 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경제가 안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가계부채보다는 사실은 국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상시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 특히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까지라도 이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 부분에서의 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외면하는 분야에 이제 국가,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외면하는 분야가 생산성이 높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생산성을 보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죠. 무분별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무원 수 문제도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공기업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공공 부분에다가 어떤 정부의 투자 지원을 확대를 하면은 거기가 모든 것이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능력 있는 인재라든지 또 자원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공공 부분이 확대가 되면은 민간 부분이 축소가 되거나 위축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보라든지 우리 국민 생활의 어떤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은 저는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국제 경쟁력은 물론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이다. 실제로 공공부문을 매년 5%씩 감축할 경우 잠재 성장률은 2%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의 뉴질랜드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난이 장기간 이어지자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인 것이 성장 잠재력의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조달청과 감옥까지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했을 정도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의 성장률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5.2%와 5.3%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다소 낮아졌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그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그 독일에서 메가 ABM 정책이 있었고 또 프랑스에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있었는데 실업률 때문에 그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나서 실업률은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면은 그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수지는 악화되고 경영 수지가 악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투자라든지 고용이 또 위축이 되고 그것이 경기가 부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리 그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정책 추진하는 결과는 대부분 더 비극적인 상황들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5, 6%의 경제 성장을 쭉 이루어 간다라고 치면은 비정규직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뭐 5, 6% 넘게 이것을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평생 직장 시대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경제의 기본기를 살려가지고 경제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실업률은 계속 하락했다. 반면 터키의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지만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았다. 성장률이 각각 9.4%와 8.4%라는 아주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2004년과 2005년에도 실업률은 10%를 넘겼다. 이것은
경기의 상승과 하강이 단기간에 교차하면 고용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금방 하강으로 돌아서면 고용이 생산 원가를 높여 이익을 줄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의 또 실패 원인을 고환율 정책으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늘어나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신화에 빠져가지고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어치 사가는 것을 1달러에 1,500원어치를 사가니까 수출이 훨씬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바이어들이 와서 가격 낮춰달라. 그러면 가격 지배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야 한단 말이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건 가격 경쟁력에 그 환율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 기업의 품질을 높여야겠구나. 디자인을 개선해야겠구나. 애프터 서비스를 개선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결국은 수출을 늘리는 길이고 우리 기업이 살아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된 국민소득 수준에서 견딜 만한 제조업을 만들어야죠.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경우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국민소득 향상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국민소득 향상을 유지해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산업 또 이런 문화산업, 한류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어떻든 그런 문화산업으로까지 그런 한류산업으로까지 연결해 나가는 노력을 곁들이면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률은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 경기 과열과 경기 과속을 사전에 예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야 경기 안정이 유지될 수 있고 경기 상승도 지속될 수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분배가 점차 개선된 나라는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린다. 1980년 이전까지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1990년 이전까지의 일본과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나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도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누렸다. 반면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가운데 분배에 치중한 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이런 사실은 분배가 성장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분배는 성장의 목적이고 성장은 분배의 수단인 셈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분배의 개선,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유효 수요가 제대로 창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저 경제만 성장시키고 경제를 살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수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진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바로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분배 개선으로 복지 확대로 이어져야만이 계속해서의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수순을 그르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도 또 못 배웠어도 명문대학을 안 나왔어도 누구나 좀 출세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전쟁이라는 이 책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해법, 그러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현재 교문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문화 분야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경제제도학 연구 포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포럼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회생 발전에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널리 대외적으로 제시를 좀 해보는데 집중할 이런 생각입니다.